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혹시 외롭진 않으시나요? 연인 관계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인간사라 사람들은 불륜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열광을 하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길 바라지만 출신이나 배경, 성격 또는 속궁합이 안 맞아 막상 누군가와 진한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젊은 층에선 모태솔로나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고 중장년층에선 졸혼이나 황혼 이혼이 성행하고 있죠. 관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나에게 100%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심리를 잘만 간파하면 90%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감성적으로 변화를 요구해봤자 큰 효과가 없으니 상대의 무의식을 자극해 스스로 변화하게끔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의식을 자극한다는 건 일종의 체면요법과 비슷한데 특정 상황을 반복해서 연출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깊은 곳 그 본성을 자극해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나에게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호감을 사게 된다거나 밀당의 고수가 되어 진도를 빠르게 뺄 수도 있고 찬밥처럼 식었던 연인 관계를 다시 뜨겁게 데워 권태와 이별을 극복하는 동시에 안정된 결혼 생활까지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면 연애술이란 게 일부 연애 고수들만 알고 있는 금단의 기술 같은 거라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데다 약간 오글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막상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그 놀라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거 제가 100명 넘게 사귀어 보고 현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었는지 연애 심리와 관계 보존의 법칙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고유 주파수에 나를 튜닝해라. 악기를 조율하는 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악기처럼 고유의 소리와 주파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대의 고유 파동을 알아낸 뒤 여기에 나를 맞추면 상대는 나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각 사람의 고유 주파수라 하면 반복되는 언행이나 호흡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을 빨리 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상대의 특징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이 다리를 꼰다거나 손으로 턱을 받친다면 눈치채지 못하게 몇 박자 뒤에 따라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주 쓰는 특정 단어나 말투, 마지막 문장 등을 따라해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상대와 헬스장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말하길 오늘 하체 운동을 2시간이나 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라고 했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따라해 질문해 보세요. 하체 운동을 2시간이나 했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또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야, 나 오늘 시장에서 영숙이 만났다 라고 했다면 시장에서 영숙이 만났어? 라고 그대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미세한 얼굴 표정이나 호흡 등을 따라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요. 상대와 말이 안 통한다 생각된다면 굳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말하는 상대방은 자신이 관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뢰가 빠르게 쌓이는 동시에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둘째, 권유나 부탁을 할 때 탈출 구도 함께 제시하라. 상대에게 질문이나 부탁을 할 때 너무 강압적인 어조로 직접 들이대면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질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기호감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부탁이나 권유를 할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한들 상대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거절해도 괜찮다 또는 어려운 부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상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함께 제시해 주라는 건데요. 그리고 뭐뭐 해주세요라기보다 뭐뭐 해주지 않을래요? 라고 부정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청개구리와 같은 본성이 있어서 부정문으로 물어봐야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호감 가는 상대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데이트할래요? 라며 돌직구를 날리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인 듯 아닌 듯 거절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포함되게 부정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펑크를 냈지 뭐예요. 진짜 좋은 자리로 예약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를 받으면 영화야 뭐 누구하고도 볼 수 있고 펑크는 친구 대신에 같이 보는 거니까 상대는 데이트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크고 혹시 거절하더라도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전혀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즉, 그 숨은 의도는 관심의 표현이자 데이트일지언정 혹시 상대가 데이트라고 느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빠져나갈 탈출구를 함께 제시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요? 라고 묻기보다는 회사 앞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보셨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던데 제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가기가 좀 그러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퇴근길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라고 말이죠. 셋째, 큰 부탁을 하기 전 사소한 부탁부터 해라. 마음에 드는 상대와 데이트 또는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면 까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나 부탁을 연속해서 함으로써 긍정적인 답을 유도한 뒤 마지막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상대는 오로지 예스라는 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계속한 뒤 마지막에 진짜 부탁을 함으로써 예스라는 답이 무의식 중에 나오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운동 후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운동 끝나고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라고 바로 들이대기보다 뻔한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운동할 때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 안 먹으면 근 손실 오겠네요? 라고 말이죠. 그럼 또 예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답을 2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건 또 예라는 답을 하게끔 무의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 손실 오면 안 되니까 운동 끝나고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이렇게 말이죠. 넷째, 가벼운 스킨십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여라. 가벼운 스킨십은 상대의 감정을 동요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목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만난 상대와 가벼운 악수만 해도 호감이 배로 증가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눈을 맞추고 가벼운 인사를 하면서 살짝 스치듯 지나가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얼마든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은 관계가 틀어져 헤어질 위기에 처한 연인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별 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권태를 극복해 졸혼이나 이혼을 막고 싶다면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눈물로 호소하기보다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물은 후 상대가 최근 근황과 힘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줘도 좋고,
또는 손등을 문질러 주면서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힘든 시절 서로 의지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고마운 마음을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꽉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는 말로 상대의 마음에 미련을 남겨보세요.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며칠 뒤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안 좋은 기억을 압도할 만큼 현재의 고마움과 든든함의 매료가 돼버린 거죠. 사람 마음이 무슨 스위치도 아니고 켰다 껐다를 바로바로 할 순 없습니다. 즉, 관계를 단칼에 잘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는 잊었다고 한들 몸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리며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뒤돌아서면 눈물로 가슴앓이를 하는 게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째, 감정 표현은 구체적으로 하되 꼭 필요할 때만 해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즉, 적당한 호기심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감정 표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안해,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아무 때나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잘못이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상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진정성 없이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미안한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다툼으로 번지게 되죠. 잘못을 했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주세요.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평소 말투가 비아냥거린다든가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자기 화를 못 이겨 막말을 퍼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안해,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를 외치며 자기 언행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거니 이해하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하다 보니 상대의 마음엔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결국 어떤 감정 표현에도 무감각해지며 상대의 눈치만 보다가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평소에는 잘하지도 않는 애정 표현을 꼭 잠자리에서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보다 섹스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몸은 섞을지언정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현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 표현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겠죠? 자존심은 관계 개선에 있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 대신 자존감을 가지고 미안해, 사랑해라는 말을 적시적소에 해보세요. 뭐가 어떻게 미안하고 고마운지, 상대의 어떤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속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웠어. 말다툼할 때 언성을 높여서 미안했어. 새벽에 자다 깼는데 자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오늘 외근인데 너무 보고 싶다 등등 이렇게 말이죠. 여섯째, 잠자리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섹스는 단순히 번식용 도구가 아니라 연인 관계의 즐거움을 선사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갖는 게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섹스 역시 무의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섹스 어필보다는 간접적인 언행이나 분위기가 성적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텔이나 호텔 또는 섹스 등 이런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직접 언급하면 상대에 대한 흥미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좀 깨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섹스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상대에게 신뢰와 호기심을 심어줘라입니다. 상대방이 바람둥이거나 꽃뱀 또는 섹스 중독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도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 사람의 마음과 다리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3자와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각종 불륜이나 이혼에 관한 사건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신의 도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이 사람이 최소한 바람둥이는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어 무의식 속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보세요.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특정 몸짓이나 분위기 등을 통해 섹스 어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선물 포장지를 뜯는 모습은 섹스를 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상상하게 합니다. 포장지를 거칠게 뜯으면 나를 과감하게 다루는 사람, 또는 조심스럽게 뜯는다면 침대에서 부드럽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자주 꼰다면 무의식적으로 성행위를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와인잔이나 술병 귀퉁이를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되고, 팔에 핏줄이 보이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남자의 생식기를 상상하게 되죠. 여기에 미묘한 차의 진동까지 더해지면 심박수에 자극을 주어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면 장거리 드라이브나 여행을 가는 게 좋습니다. 차 안에서 듣는 달달한 음악, 그리고 멋진 야경, 거기에 창문 썬팅까지 완벽하다면 이미 의식의 반은 최면에 걸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스킨십을 하고 싶다면 쉬운 부탁부터 슬슬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스킨십을 한다든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주체 못해 같이 자자는 둥, 한번 하자는 둥 뜬금포를 날리게 되면 졸지에 비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어디까지 열 수 있는지 쉬운 부탁으로 은근슬쩍 떠보는 게 좋은데요. 즉,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선을 넘으란 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겨울에 써먹기 좋은데요. 예를 들어 썸남 썸녀를 차에 태웠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보세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손 시리지 않으세요? 동상 걸리면 큰일인데 잠깐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흔쾌히 손을 보여준다면 동상일 수도 있으니 확인차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한 후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워 흔쾌히 스킨십을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손의 온기를 나누고 마지막엔 핸드크림도 발라주면서 서서히 몸을 밀착시키는 거죠. 특히 핸드크림을 발라줄 땐 일부러 많이 짜서 본인 손에도 바르면서 상대에게 발라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다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깐 눈 좀 감아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일 상대가 정색을 하면서 의아해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별 거부 반응 없이 눈을 감아준다면 키스타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미리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놓고 작은 스킨십에도 익숙해져 있다면 키스해도 되는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깨게 되니깐요. 하지만 충분히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이거나 상대가 스킨십에 예민하다고 생각된다면 키스해도 되는지 상대에게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키스까지 가게 됐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키스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건지 또는 썸에서 끝나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입과 혀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입속에 자꾸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생존 본능이자 사물을 파악하는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키스를 통해 상대를 맛보고 더 깊게 알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키스를 단순 성적 행위로 여겨 상대의 입을 물고 빠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닿더라도 서로의 맛을 충분히 못 느끼기 때문에 교감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욕구 불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입에도 성감대가 있어 각 부위별로 상대의 맛을 기억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키스를 통해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상대방의 앞니 뒤쪽부터 입천장까지 혀로 닿을 듯 말 듯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혀끼리 맞닿더라도 중간중간 혀 밑 두꺼운 힘줄과 돌기가 있는 부분을 혀끝으로 돌리면서 자극을 해줘야 제대로 된 키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서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만족도가 높아져 비로소 상대는 성욕과 쾌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과 잠자리는 어떨지, 평생의 동반자로 괜찮은지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갖기 위한 세 번째 법칙은 제대로 된 키스란 걸 기억하세요. 감명 깊은 키스는 마침내 성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섹스를 할 때는 막상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은데요. 즉,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엉뚱한 짓으로 인해 성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를 통해 상대를 황홀하게 하는 동시에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제일 먼저 심호흡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말이 많아지고 다소 산만해지기 마련인데요. 성욕이 넘쳐 흘러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자제하지 않고 계속 흥분을 표출하면 성욕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정작 침대에서 써야 할 성욕이 닳게 되니 흥분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대에 눕기까지 그 준비 과정마다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며 성욕을 억누르는 게 좋습니다. 대화가 없어 비록 어색하더라도 괜히 허튼 소리에서 분위기를 깨내니 차라리 말할 힘조차 아껴서 정력으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짓누르고 억압했던 성욕을 침대에서 한 번에 터뜨리면 마침내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대충 빨리 씻어라. 관계를 갖기 전 서로의 위생과 성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씻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깨끗할 정도로 그것도 너무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되려 나른해지는 동시에 성욕이 감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 수도 있으니 생식기를 비롯해 손과 발, 가슴 등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빨리 씻으세요. 다만 손은 생식기만큼 정말 중요한데 손으로 많은 행위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선 평소 손의 청결과 손톱 관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성욕이 더러움과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관계 전 너무 멀끔한 것보다 땀내와 채취가 적당히 섞여 페로몬을 방출하는 게 더 섹시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천천히 리드해라. 자동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급하게 엑셀을 밟으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섹스도 마찬가지로 혼자 흥분한 나머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관계를 가지면 상대는 몰입도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든가 선수인 척 고도의 테크닉을 시연하기보다 느긋하게 애무를 충분히 해줌으로써 상대의 긴장을 풀고 집중도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아올랐을 때 관계를 가져야만 상대가 온전히 몸을 맡기게 되고
홍콩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넷째, 일단 삽입했다면 최대한 빼지 말아라. 섹스를 할 때 뇌파와 호르몬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삽입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관계를 가질 때 계속 삽입을 하고 있어야만 도파민을 비롯한 호르몬 분비가 계속되고 뇌파 또한 안정된 상태를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아 잠자리가 불만족스럽다면 혹시 관계 중 콘돔을 낀다고 부산을 떨고 있진 않은지, 자세를 너무 자주 바꿔 흐름이 끊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필요한 용품은 미리미리 침대에 구비해 놓고, 일단 침대에 누웠다면 콘돔을 찾으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떤 자세를 취하든 삽입한 상태로 관계를 가지고 사정 후에도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빼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성감대에 집착하지 말아라. 야동의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은 선을 이용해 상대의 오르가슴을 유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감대가 다르고 그날 분위기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성적 흥분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생식기에 집착하기보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각 신체 부위를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이 상대적으로 없는 상대라면 평소 손이 닿지 않는 어깨나 등 부위를 입과 손을 이용해 애무해주면 좋고, 성욕이 많은 상대라면 성기에 직접 자극을 주면 몸을 부르르 떨게 하는 오르가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눈과 귀를 자극하라. 사람마다 오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더 예민한지 파악해야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책이나 영화가 좋은지, 음악이 좋은지 물어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책이나 스크린을 선호하는 사람은 시각이 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선호하면 청각이 더 발달된 사람이죠. 시각이 예민한 사람은 방구를 너무 어둡게 하기보다 어느 정도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갖고 관계 중 수시로 서로의 눈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눈 뜨고 나를 바라고 요구한 뒤 잘 느끼는 표정이나 몸짓을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죠.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거나 안대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귀를 충분히 애무해주고 관계 중 신음을 적극적으로 내줘야 하는데요. 중간중간 달콤한 말이나 자극적인 음담 패설을 속삭여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더러는 쌍스러운 욕에 오르가슴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상대의 성적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맞게 관계를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 상대를 압박해라. 관계 중 갑자기 상대를 속박하면 순간의 고통이 엄청난 쾌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야동에서 하는 것처럼 상대의 뺨을 가격하거나 밧줄로 묶어버리면 감금이나 강간이 될 수도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는 손발을 이용해 압박하는 느낌만 줘도 충분합니다. 사정 전 흥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대방의 상체를 꽉 안아 팔의 움직임을 막아보세요. 또는 순간 숨을 못 쉬게 입을 막아도 좋습니다. 쾌감이 폭발해 눈이 뒤집히게 될 테니 말이죠. 여덟 번째, 야한 자세로 해라. 상대가 너무 청승맞거나 부끄러워한다면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뇌를 속이는 원리인데요. 현재 감정과 상관없이 미소를 지으면 엔도르핀이 도는 것처럼 관계 중 상대방을 과감한 자세로 교정해주면 감정이입이 더 잘 되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기억해 두었다가 소극적인 상대에게 적용해 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테니 말이죠.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고 야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은 오랜 연인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권태기에 있는 연인, 섹스 없는 부부 등에게 말이죠. 오랜 사귐으로 상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상태니 서로의 성적 취향을 솔직히 고백한 뒤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맞게 관계를 가져보세요.
성적 호기심을 증폭하기 위해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거나 특정 자세를 실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섹스 후 욕구가 해소됐다고 해서 분위기를 바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침대 매너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 흥분하고 혼자 풀고 혼자 정리해 버리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보통 사정 후 성욕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현실로 바로 돌아올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났어도 상대의 숨소리,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삽입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몇 마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 고생했어 등등 말이죠. 관계 후 바로 씻으러 가지 말고 충분히 꽁냥꽁냥 하면서 쿨링 타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정신적 교감이 활발해져 사랑하는 감정과 신뢰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잠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 다음을 또 기대하게끔 하니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밖에요. 체면 연애술이나 화려한 잠자리 기술은 사실 관계 증진을 위한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모태솔로를 탈출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까지 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는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동시에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차차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화려한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통해 알아가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경청을 해보는 거죠. 결국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최고의 애인이자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꿔보려 노력해보세요. 사랑이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